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가 강력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시작부터 좀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또 정신없이 움직이죠? 이게 지지 눌림인 건지, 아니면, 좀 흔들림이 심화되려고 하는 모습인지, 오늘 장 출발부터 그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뭐 금통일이 있고, 네. 뭐 시작부터 좀 요란합니다. 왜 이렇게 요란한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1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031포인트, 코스닥은 679포인트. 오히려 코스닥이 좀 코스피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선물은 250.20. 250대에서 계속 머무르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시원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머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이제 지수 포인트 이렇게 봤고요. 코스피 오늘 제가 어떤 포인트로 설명드릴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 포인트입니다. 소주제를요. 벌써 시즌 3인가요? 뭐 TVN 드라마 한참 인기 있었던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시리즈도 벌써 첫 회부터 꽤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증시에서 제가 응답하라를 불러오려고 합니다. 현재는 2015년입니다. 한 2달? 안 남았는데, 채 2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2016년을 불러옵니다. 근데 증시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저 두 가지의 팽팽한 응답하라입니다. 어떤 의미냐? 1990년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던 시기가 1994년 2월 3일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중간에 인하 좀 했다가 인상을 다시 했던 시점이 99년 7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2000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첫 시점을 잡았던 시점이 2004년도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날짜는 제가 그런데 30일인지 20 며칠인지 헷갈리는데 6월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우리의 증시는 과연 90년대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던 그 시점에서의 응답을 해줄 건지,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란 좋지 않은 응답이겠죠. 2000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서의 우리나라의 응답은 좋은 응답이죠.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찰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 종목이 좋네요, 나쁘네요. 지금 뭐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펴고 유로존도 그렇고, 또는 미국 원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자신감의 표명이니까요. 설왕설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찰을 해야 돼요. 왜냐?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지만 자칫하면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걸 단호하게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는 4예요. 수학처럼 산수처럼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뭐요? 시나리오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역사적인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역사적인 흐름을 통계로 획일화시키지 말고 다양하게 의견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 보험주.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보험주가 또 꿈틀꿈틀 되고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자료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주가 추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원화 하락 시 주가 상승 영역이고 원화 상승 시 주가 하락이다. 다시 말하면 원화가 강세면 주가가 상승 영역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원화가 상승 시, 원화가 약세 시에는 외국인이 주춤할 것이다. 얼마를 매도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보세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여보세요? 스미스 얼마나 팔 거야 우리나라 매도? 알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저 말고도 전문가분들, 또 시장에서 뭐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기관에 있던 분들도
외국인이 도대체 얼마 팔지 정확히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 뭐는 안다.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거나 또는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지지 바운딩 자리가 나올 자리고 못해도 1150원에서 60원대까지는 바운딩이 환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원화가 올라갈 수 있는 국면, 다시 말하면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의 요인이 더 많은 환경이지 원화가 강세로 갈 만한 요인은 뭔가 좀 뚜렷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라든가 국가정부에서 발표되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에서의 기준 범위에서 안정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대비해서 좋다. 쉽게 말하면 좋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원화는 실질적으로 더 강세를 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어요? 네, 상승해졌죠. 네. 전날 고용지표 때문에 상승 요인으로 좀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행 동행지수입니다. 여기서 90년대 중반으로 가보시면 여기만 딱 한번 확대해 주실래요? 여기만? 아주 저 자리가 93년, 4년, 5년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고 우리나라 선진국 들어갔다. 이제 앞으로 뭐 2만 달러, 3만 달러 간다. 세계 선진국 몇 대다 얘기 나왔고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뭐죠? 세계화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화 대인 것처럼. 선행지수 103대, 104, 105대까지 105대까지 104점 몇 대까지 갔었어요. 정말 저 지표를 본다면 앞으로도 주구장창 우리의 경기는 밝아 보이고 굉장히 화려했던 시기였다고요. 근데 뒤통수 맞았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데드크로스 나왔던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동행지수도 여전히 100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1994년 느닷없이 2월 달에 올렸습니다. 중간에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올렸죠. 우리는 그때 화답을 했나요? 쪽박이었죠. 다시 2003-4년도 여기를 한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우리나라 국내 언론 및 뭐 대부분의 언론에서 한국 경제 망했다. 파탄이다. 이거 책임져라. 민생 파탄 났다. 네. 당시 또 보면 공교롭게도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는 100 이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 지표의 기준 근거로 여론몰이를 했거나 국민들에게 경기 안 좋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쪽박 찼나요? 미국은 2004년도 6월 30일에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제 뭐 유동성의 부메랑이 와서 폭락이 올 것이다. 하지만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쪽박이 아니라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응답을 할지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2015년은 다 끝났어요. 이번 옵션 만기일 끝나면 실질적으로 올해 한 해의 흐름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 1년의 시황의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이제 계속 그려나가고 있어요. 아, 이럴 확률이 더 높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화가가 한 폭의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놓고 있듯이 또는 소설가들이 여러 개의 시나리오 써놓고 있듯이 내년에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2004년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지 94, 5년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지 괴리가 굉장히 심하죠. 경기선행과 동행지수.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이건 다음 자료 보면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94년도에 올라갔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한다라는 게 나쁜 것까요? 좋은 것까요? 물으시면 기본 원리대로 하면 좋은 겁니다.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자신감의 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자산시장이 막 빠지는 거. 근데 우리가 오히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 부양책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의지 표명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자산 시장이 하락하고 하락하면 급하게 막 공격적으로 매수할 게 아니라 하락하고 하락할 것 추세를 보고 점진적 분할 매수를 나가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결국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정책의 어떤 경기부양책 효과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상승해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팔지 말고. 언제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인상한 시점은 뭐예요? 안 좋으니까 인상합니까? 좋으니까. 고용도 좋아져,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도 방어적으로 올릴 수 대응할 선제적 대응이야. 그러면서 자산시장도 올라가고 임금소득도 올라가면서 그런 사이클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해왔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영수만 배우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경제나 금융학이라든가. 금융학도 아니에요. 금융경제, 생활경제 안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두 번 속으면 누가 나빠요? 두 번째 속인 사람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워낙 재주가 있는 사기꾼일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이런 패러다임들을 월가의 힘이 강하게 작용했던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부터 반복해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세네 번째 속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자체는 실물 경제 회복했다는 자신감 표명으로서 미국은 긍정론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국가들이에요. 다른 국가라면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실물 경제 회복했다는 자신감 표명에 의해서 자산시장 상승이 더 이어질 거냐? 아니면 우리는 부메랑을 맞을 거냐? 좀 더 먼저 맞을 거냐 이거예요. 이게 과거에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 몇 %입니까? 하고 보시면 저는 사전에 90%로 높다라고 봤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30%에서 60%대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던 시점은 어땠는가? 지난번에 보여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시기에는요, 굴곡이나 박스가 나온다고 했어요. 2004년도 보실까요? 네. 추세 하락은 안 나와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왜냐? 빠질만 하면 경기 지표들이 좋다고 해서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해서 빠질만 하면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동그라미 지점이 뭐냐면 2014년도 6월입니다. 6월 30일 날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하락마디가 나왔어요. 하지만 추세 하락은 아니었어요. 미국은. 다음에 다시 또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99년도에 기준금리 다시 인상했습니다. 한번. 7월에. 보이시죠? 음봉이죠? 깨끗하게 보이네요. 네, 하락마디 나왔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은 아니었어요. 왜? 빠지고 나면 또 경기지표 좋다, 실적 좋다 해서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94년도 2월 3일 날 기습적인, 어떻게 보면 기습적이었다고요. 기준금리 인상했어요. 시장 2달 연속 하락했어요. 추세 하락일 것 같았지만 결국 또 다시 봐라. 이거 경기지표가 좋아서 자신감이구나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번 구간도 일단 항상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역사적인 과거를 보니까 저러한 가능성들이 공교롭게도 유사하더라. 그럼 이번 구간도 유사하다고 본다면 12월 달에 인상한다는 전제를 높게 본다면 한 번쯤은 11월이든 12월이든 1월이든 이 구간에서 흔들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흔들림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고 예측하고 있고 회귀자리라고 했던 2000포인트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거죠.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또다시 눌러줄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장세는 실질적으로 폭락장이나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뭐 상승장 속에서 기간 조정이 길게 갈지 아니면 좀 강한 상승이 갈지 이런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왔어요. 선진국의 GDP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GDP, 1차 인상식, 2차 인상식,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최근. 미국과 유로존, 일본. 선진국들은 GDP가 결국 화답을 해줬어요. 인상 시기에 우리는 경제 좋아. 살아나고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통화정책 또는 재정정책 효과 있는 거야.
라고 화답하는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해서 시장이 충격받으면 조만간에 경제지표도 나와서 봐라, 좋다.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란 얘기죠.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럽 그렇게 안 좋다고 하지만 유로존도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미국도 그렇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만 더딥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잖아요.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가 좀 빠른 거 아니냐. 하지만 고용지표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국제유가 및 신흥국보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이렇게 더디냐. 이건 유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1차 금리 인상 시기, 2차 금리 인상 시기에서 유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유가라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 유가가 공급과 수요, 특히 공급에서의 감산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보시면 중국 보이시죠? 중국의 성장률의 추이와 유가의 추이가 굉장히 비슷하다. 유사하다. 밀접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성장률과 유가의 추이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인다. 1차 상승 시기에, 2차 상승 시기에. 근데 최근에는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딥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고찰될 만한 충돌이 나오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선진국들은 자신들은 좋다라고 표명하는 건데 과연 신흥국들은 좋아질 거냐. 제조업이 살아나서 미국과 선진국들이 그들만의 소비로 이런 신흥국들의 제조가 살아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금상첨화죠. 따봉이 되는 거죠. 내년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분열이 생기겠죠. 뭔가 틈새가 벌어지고 달라지겠죠. 이제 내년이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다음에 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원달러입니다. 1차 인상 시기, 2차 인상 시기. 우리가 뭐 원화가 어땠습니까? 90년대는 오히려 좀 원화가 하락한 척 했지만, 그러니까 원화 강세인 척 했지만 가파르게 상승해서 원화가 약세 구간 갔잖아요. IMF였고요. 2000년도에는 원화 강세 나가면서 또 잘못된 보도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언론에도 다뤘던 거는 원화 강세 이렇게 가팔라서 뭐 수출업체의 위기다. 위기는커녕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1,000원 깨고 900원, 800원 갈까요? 이번에는 얼마까지 또 오를까요? 생각만 해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펼쳐나갔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느껴지십니까? 피부로? 그 다음에 엔달러, 유로달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의 강세 구간에 전반적으로 다 엔화나 유로가 약세 구간으로 갔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 파급 영향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접으면 결론이라기보다도 이러이러한 가능성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금융 부분에서는 분명 환율을 우리는 봤잖아요. 이제 환율 정확히 이해되셨죠? 환율이 막 올라간다 해서 수출업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환율이 막 떨어진다 해서 수출업체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금융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자본의 유출입 부분. 유출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더 유입될 거냐? 유출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확대되겠죠, 점진적으로. 유입이 될 만한 근거가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우리는 경험을 2번 했습니다. 90년도에 아픔이라는 실패의 경험, 2000년도에 굉장히 좋았던 경험. 90년대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픔 겪었고 2000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은 아쉬움을 겪었다고. 왜요? 당시에는 온갖 국내 언론은 안 좋은 뉴스만 내놨거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2006년, 7년도까지 엄청 좋았거든요. 실물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부분은 중국하고 확 비중이 크다는 거 알잖아요. 과연 미국과 그 유럽과 일본의 선진국들의 실물이 회복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출 교역이 좋아질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처럼 보셨다시피 최근에 신흥국들이나 중국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거냐. 지금은 우리가 중국하고의 교역이 많아지고 있고 신흥국하고의 교역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지 이제 각종 보고서라든가 내년 전망치들 보고 시장을 보면서 만들어가야 되겠죠. 시황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11월, 12월,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넉넉하게 보고 그리고 투자 전략을 내년 거 짤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봐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슈하고 전략으로 한번 지수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호조가 나왔는데요. 금리 인상 확률 업입니다. 업. 고용지표 호조 미국 기준금리 저는 이렇게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12일 금통위 주목 크게 주목할 건 없어요. 그날 수능 날인가요? 네. 1시간 늦게 열리죠? 네. 왜 주목할 게 없냐? 인상도 못 할 거고 인하도 못 할 거고 뻔뻔짜 동결할 거니까요. 그런데 공교롭 게도 그날 제가 예상을 좀 해보면 프로그램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옵션 만기일 전후로 만기 전이 됐지 만기일이 됐지 또는 그 이유가 됐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실업률 네.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왔죠. 네. 이렇게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라는 거 잠깐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왜 거래량의 기준점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러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거래 주식 수는 거의 한정돼 있거든요. 최대 주주 물량 빼고 경영진들 물량 빼고 하면 그럼 평소에 유통되는 거래량이 뭐 만주다 쭉 근데 오늘 갑자기 10만 주가 돼버려요. 그 물량 어디서 나온 거예요? 최대 주주나 또는 경영진들의 물량을 팔지도 않았고 변화가 있으면 그들의 물량일 거고 변화가 없다면 시장에서 자전이 굉장히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누구는 매수를 강하게 본 거고 누구는 매도를 강하게 본 거고 그 충돌의 지점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는 부동산에서 뭐라고 해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예.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예. 왜 종로냐? 왜 명동이냐? 아직도 왜 압구정이냐? 예? 중심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자료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분석입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분석을 해보면요. 7월 달에 거래량 터진 지점, 작년 12월 달에 거래량 터진 지점, 터진 지점에 라인 그려냈더니 2070포인트, 1977포인트. 60과 120의 대등 교차점, 20, 60의 골든 교차점. 뭐예요? 교차점의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 충돌. 이 네모난 박스 영역에서 전 연말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지금 2070포인트를 장악했나요? 올라와서 저항받았죠. 그러니까 저항인식이니까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98%.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째 그렇게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상했던 98% 확률이 일단 맞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지지 형태는 여기는 저항이었는데 돌파돼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돌파해서 완전한 지지는 안 보여줬지만 일단은 돌파해서 그 매수 우위 영역에서의 안착하는 모습이고 어디를? 1977포인트에서 1970포인트를. 근데 이 자리가 완전히 지지했냐? 아니죠. 넘어가서 지지하면은 지지인데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맴맴이죠. 가두린 거죠. 그럼 여기서 눌렀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위에서 상단에서 한번 박스 치다가 돌파저항 시도하다가 돌파가 됐지. 다음 자리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지 맥점을 그리겠습니다. 고점을 쭉 그립니다. 저점 쭉 그립니다. 맥점 만나는 포인트가 2000포인트입니다. 맥점 회귀 자리거든요. 회귀해야 되냐? 아직도 해야 됩니다. 해놓은 다음에 찍고 올라가면 땡큐. 못 찍고서 계속 오르는 척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밀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저점 추세 그려놓고서 오늘 만나니까 그래서 오늘 아래꼴이 나오는 거야 반등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하수예요. 추세서 하나 그려놓고서 지지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하수예요. 예. 그런 점 없습니다. 예. 오늘 21일 동평균선 지지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누가 21일 동평균선 지지라고 합니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원리 원칙도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다만 20일간의 평균값을 이동하는 거 찍은 거지. 거기가 왜 지지고 저항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들인데 마지막 포인트 알려드렸네. 이번 만기 이전에 내릴마들이 더 줄 거냐 아니면 만기 전까지는 안 주고 박스 칠 거냐 그 싸움이에요. 그 만기까지 박스 치면 만기 이후에 눌리면 강하게 주겠다는 얘기고 만기 전에 한번 눌리면 강하게 주면 만기 이후에 다시 반등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구간으로 당분간 계속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